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공통 분모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에 있다고 믿는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하필 나야?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이 경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미국 작가 도로시 리지의 말입니다. 질문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것이 없어요. 비록 의식하지 못한 질문일지라도 말입니다. 만일 의식적으로 다른 질문을 했다면 생각은 또 다르게 작동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둘째, 질문은 의식의 초점을 붙들어맵니다. 몰입이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흩어지는 집중력을 긁어모을 수 있죠. 셋째, 질문은 기분을 순간적으로 바꿔줍니다. 분노가 번질 때 만약 이 상황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고 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순간 분노가 줄어들 겁니다. 질문은 마음의 시선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질문의 강력한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삶을 만드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수준이 곧 삶의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삶을 바꾸는 바로 그 질문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찰스 두이그 습관의 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업이 우리의 습관을 이용해서 이익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하나만 더 다뤄보죠.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바로 히트곡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신인 가수들이 나와서 자기 노래를 선보이고 현장에서 음악 전문가들이 곧바로 평점을 매기는 컨셉의 프로였어요. 서태지는 난 알아요를 선보였죠. 당시로서는 굉장히 신선한 노래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랬거든요. 격렬한 춤을 곁들인 노래가 끝난 후에 서태지는 4명의 심사위원들이 매길 점수를 기다렸습니다. 몇 점이었을까요? 10점 만점에 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는 각각 8878, 평균에서 7.8점이었습니다. 당황해서 굳어버렸던 서태지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난 알아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성공을 거두었잖아요. 후속곡인 환상 속의 그대도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반별 장기자랑에서 총 8개 반 중에서 절반 이상이 환상 속의 그대를 추었더랬습니다. 장기자랑 내내 환상 속의 그대만 무한 반복될 정도였죠. 그 심사위원들은 왜 난 알아요 라는 노래에 그렇게 형편없는 점수를 주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노래 완성도나 우수성 이전에 그 노래 자체가 심사위원들 귀에 덜 익숙했던 거예요. 특히 음악 전문가로서 굉장히 많은 노래들을 들어왔을, 하지만 지금처럼 장르가 다양하진 않기 때문에 다소 편향된 스타일의 노래를 들어왔을 심사위원들에게 난 알아요가 굉장히 낯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음반회사가 어떻게 히트곡을 만드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뇌의 무의식적인 습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들어보시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헤이아는 펑크와 록, 힙합을 뒤섞은 신나는 곡이었다. 그 마케팅 담당 이사는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팔에 있는 털들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대박을 터뜨릴 줄 알았죠. 성년식과 졸업 파티에서 들었던 노래랑 비슷하게 들렸거든요. 그랬다.
아리스타 사무실에서는 경영진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 노래는 틀림없이 대박을 터뜨릴 거라고 확신했다. 이런 확신이 단지 느낌에만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소매 기업들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소비자의 습관을 예측했듯이 음반과 라디오 방송국 경영자들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청취자의 습관을 예측했다. 예컨대 폴리포닉이라는 회사는 선율의 수학적인 특징을 분석해서 히트 가능성을 예측하는 히트송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이 히트송 사이언스는 노라 존스의 노래가 대부분의 음반 회사에서 퇴짜를 맞았지만 히트할 거라고 예측한 전력이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실제로 이 노래는 1000만 장이 팔렸고 8개 부분에서 그래미상을 받았다. 또 DJ들에게 의혹의 눈길을 받았던 산타나의 노래가 인기를 끌 거라고 정확히 예측한 적도 있었다. 실제로 이 노래는 빌보드 차트 3위에 올랐다. 라디오 방송국 경영자들이 히트송 사이언스 프로그램으로 헤이야를 분석했을 때 점수가 괜찮았다. 정확히 말하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때까지 이 프로그램이 예상한 점수 중에 최고점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할 때 헤이야의 히트는 따놓은 당상이었다. 2003년 9월 4일 황금 시간대인 7시 15분 필라델피아의 라디오 방송국 인기가요 40이란 프로그램에서 헤이야를 처음 소개했다. 경영진은 헤이야가 청취자의 채널을 고정하게 만들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자료에 따르면 청취자들은 헤이야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는 수준이었다. 청취자들이 그 노래를 얼마나 싫어했던지 노래가 시작되고 30초가 지나기도 전에 거의 3분의 1이 채널을 돌려버렸다. 필라델피아 라디오 방송국에서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었다. 시카고, LA, 시애틀 등 전국의 라디오에서 헤이야가 방송되면 대다수의 청취자들이 채널을 돌렸다. 아리스타 음반사는 이미 헤이야를 광고하는 데 상당한 돈을 퍼부은 터였다. 음반회사와 라디오 방송국은 헤이야를 성공시켜야 했다. 그들에게 히트곡은 곧 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헤이야를 히트곡으로 만들 묘수를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음반 산업이 시작된 이후 어떤 노래를 히트곡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영원한 숙제였다. 수십 년 전부터 당사자들은 과학적으로 답을 찾아내려 노력했다. 이런 노력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이 한때 라디오 방송국 경영자였던 리치 메이어였다. 메이어가 집중적으로 파고든 의문 중 하나는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는 동안 청취자들이 라디오 채널을 돌리지 않는 이유였다. DJ들은 이런 노래들을 가리켜 끈끈하다라고 표현했다. 메이어는 수백 개의 끈끈한 노래를 분석해서 인기 비결을 알아내려고 애썼다. 그 때문에 그의 사무실은 끈끈한 노래들의 특징을 분석한 도표와 순위표로 가득했다. 메이어는 끈끈함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몰두했다. 당시 가장 유행했던 노래들이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예컨대 비욘세의 Crazy in Love와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세뇨리따는 발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워낙 유명한 스타들이 부른 노래여서 끈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노래들이 인기를 끌며 끈끈한 이유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예컨대 2003년 여름 블루 캔트렐의 브리드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을 때 채널을 돌리는 청취자가 거의 없었다. 이 노래는 쉽게 잊혀지는 비트 선율이어서 DJ들은 별다른 맛이 없다고 생각해 자주 소개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 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노래가 나오면 청취자들은 어떤 까닭인지 귀담아 들으면서도 썩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마룬5의 거의 모든 노래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밴드들은 뚜렷한 특징이 없어서 평론가들과 청취자들이 그들의 미지근한 음률에다가 목욕탕 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들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채널을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청취자들이 적극적으로 싫어한다고 말하면서도 끈끈한 노래가 있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나 셀린 디온의 노래들이 대표적인 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성 청취자 대부분은 셀린 디온을 아주 싫어했고 그녀의 노래는 죽도록 싫어했다. 그러나 그녀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남자들도 그 노래를 계속 들었다. 어느 날 밤 메이어는 책상 앞에 앉아 끈끈한 노래들을 연이어 듣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노래들에게서 유사한 점 하나가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 노래들이 비슷하게 들렸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는 발라드였고 일부는 팝이었다. 장르는 달랐는데 모든 노래 하나하나가 메이어가 듣고 싶어했던 느낌과 정확히 일치했다. 한마디로 모든 노래가 귀에 익은 듯이 들렸던 것이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다른 모든 노래들과 비슷했지만 훨씬 세련되게 다듬어져서 노래의 완벽한 황금 비율에 가까운 듯했다. 레이어는 이렇게 말했다. 방송국은 가끔 청취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노래의 일부만 들려줍니다. 청취자들은 이 노래는 골백 번은 들어서 정말 지겨워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청취자의 무의식 속에서는 나는 이 노래를 알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거든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끈끈한 노래란 청취자가 라디오에서 듣기를 기대하는 노래입니다. 뇌가 그 노래를 은근히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랬다. 우리가 귀에 익은 듯이 들리는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은 신경학의 연구 결과로 이미 증명되었다. 우리 뇌가 음악에서도 친숙한 소리를 열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온갖 소리에 혼란스럽게 휩싸이지 않고 친숙한 소리를 찾아내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귀에 익은 것처럼 들리는 노래는 전에는 들은 적이 없더라도 끈끈하다. 우리의 뇌가 예전부터 들어온 소리와 유사한 청각 패턴을 더 좋아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셀린 디온이 새 노래를 발표하면 게다가 그 신곡이 그녀의 예전 히트곡이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다른 노래들과 비슷하게 들리면 뇌가 무의식적으로 인지 가능성을 찾기 때문에 그 노래는 끈끈해진다. 히트송 사이언스와 음반회사 경영자들이 헤이야가 히트할 거라고 장담했는데도 라디오에서 실패한 이유가 여기서 설명된다. 헤이야가 나빴던 것이 아니라 청취자의 귀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라디오 청취자들은 신곡이 나올 때마다 그 노래의 호불호를 의식적으로 결정하진 않는다. 그들의 뇌는 습관을 따르고 싶어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의식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DJ들은 청취자들을 유혹해서 헤이야 같은 노래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듣게 만들었을까? 답은 이렇다. 새로운 것에 익숙한 것을 덧입혀서 낯선 것을 친숙하도록 느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 헤이야는 히트곡이 되기 위해서 청취자들의 듣는 습관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전국 라디오 방송국의 DJ들은 기존의 익숙한 히트곡들 사이에 헤이야를 끼워 넣었다. 어떤 라디오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방식은 이제 히트곡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공식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히트곡 사이에 신곡을 끼워 넣는 거죠. 그랬다. DJ들은 헤이야를 비슷한 유형의 히트곡들 사이에 방송했다. 리치 메이어가 끈끈하다고 평가한 곡들, 예컨대 마룬5,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같은 가수들의 노래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헤이야를 끼워 넣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9월 초 헤이야를 처음 방송했을 때 이 노래가 나가면 청취자의 26%가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하지만 끈끈한 히트곡들 사이에 섞어서 방송하기 시작한 후 10월쯤에는 채널을 돌리는 청취자가 13%로, 12월에는 5%로 떨어졌다. 미국 전역의 주요 라디오 방송국들도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했고 채널을 돌리는 비율 역시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다. 드디어 청취자들이 헤이야에 점점 익숙해졌다는 뜻이다. 헤이야가 일단 히트곡 순위에 진입하자 어떤 방송국은 하루에 15번이나 틀기도 했다.
청취자들의 듣는 습관이 이제는 헤이야를 기대하는 쪽, 다시 말해 헤이야를 듣기를 열망하는 쪽으로 변해갔다는 거다. 이른바 헤이야 습관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이 헤이야는 독일 차트까지 석권해서 550만 장이 넘게 팔렸고 라디오 방송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안겨주었다. 아리스타 레코드의 마케팅 담당 이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앨범으로 아웃캐스트는 슈퍼스타에 올라섰습니다. 이 노래로 아웃캐스트는 힙합 마니아 말고도 대중에게도 이름을 알렸죠. 이제 저는 신인 가수가 저에게 신곡을 들려주면 제2의 헤이야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찰스 두이그 습관의 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자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